안녕하세요. 김영일 멘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법칙, 그 중에 두 번째 법칙, 대차 평균의 원리, 그 중에서 변환된 공식인 자본총계, 그거의 또 다른 말인 순자산, 청산가치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떤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밸류에이션은 사실 회사 상황이 조금 해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회사가 제가 근무했던 회사죠. 회사에서 제 경험입니다. 회사가 어떤 아이템을 취급했는데 그게 잘 된 거예요. 잘 돼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큰 기업에서 저희 회사에 투자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회사라 그러고요. 큰 회사에서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었던 거죠.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투자를 할 때는 이 우리 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상증자라 그러는 건데 유상증자를 할 때는 원래대로 얘기하면 기존의 주주들이 그 자기 지분 비율대로 유상증자할 주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받는 경우는 기존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제3자가, 즉 이 회사, 투자한 회사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돈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3자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은 다 실권을 하고, 새로운 제3자가 돈을 투입해서 우리 회사 주식을 일부 취득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 거죠. 왜요? 저희 회사가 아이템이 좋아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회사의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면 당연히 그 가치를 알아야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할 테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를 알려면 제일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과거 밸류에이션입니다. 즉 뭐라고요? 자본 총계, 순자산, 청산가치 다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인 거죠. 그런데 이 자본 총계는 한번 생각해 보면 적어도 미래일 수는 없잖아요. 과거, 지금 현재 시간 이전인 거죠. 이전의 가치니까 그래서 과거 밸류에이션이라는 말을 제가 썼고요. 그럼 회사는 이제 자본 총계, 과거 밸류에이션을 출발해서 거기서 해놓고 이제 미래 밸류에이션은 뭐냐면 그 회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체결한 뭐 계약 관계가 있거나 또는 그 회사의 영업력, 그 회사의 기술적인 노하우, 뭐 그런 것들을 즉 정성적인 또는 약간 불확실한 것을 계량화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더하는 거죠. 미래 밸류에다가 과거 밸류를 더하면 이제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회사의 가치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가치가, 이 회사의 가치가 나올 거죠. 그럼 이 회사의 발행한 주식수로 나눠버리면 한 주당 가치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내가 제3자가 들어올 때 내가 몇 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평가한 가액. 그게 나오면 이제 그 금액으로 이 회사가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뒤에 실제 이제 감사보고서 보고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당연히 액면가보다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 회사가 투자를 받을 요인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가 생깁니까? 이 회사는 주식 발행 초과금, 즉 자본 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생기게 되겠죠. 하여튼 이 사례가 그랬고요. 자, 실제 예인데요. 제가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이 큰 회사가 어떤 회계법인과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가 그게 빅4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큰 회계법인. 빅4 중에 하나랑 거래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계약을 했냐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구해서 나한테 레포팅을 좀 해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래야지 당연히 이 회사도 이 큰 회사도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래야지 이 회사에 있는 임원들도 어떤 배임이라든가 어떤 그쵸 막 너무 싼 가격 너무 비싼 가격 뭐 이런 서로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비싼 가격을 샀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시가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보강도 하고 또 가격의 가이드라인도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다 계약을 맡긴 거죠. 그래서 가치를 받아서 그 평가 보고서를 보고 결국에 이제 두 회사의 이제 오너 간이 또는 이제 경영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담판 또는 이제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 백 자료는 당연히 이제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빅4 중에 한 곳이 왔는데 저희 회사에 몇 명이 왔냐면 9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룹을 세 개로 나눈 거죠. 첫 번째 한 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CFO로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 저희 직원들과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회계적인 리스크를 보는 거죠. 또 한 그룹 3명은 제가 신고한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세무조정, 법인세, 기타 등등 세금에 세무적인 리스크를 보러 온 거죠. 또 한 그룹은 미래 밸류에이션을 보러 온 거예요. 자, 그럼 요게 회계나 세무를 보러 온 사람들이 바로 과거 밸류에이션, 즉 저희 회사의 자본 총계가 적정한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러 온 거예요. 점검하고. 그래서 미래 밸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기술력, 영업력, 미래 체계랑 계약 관계를 정성적인 거를 정량적으로 해서 더하려고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치열한 논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계약이 체결돼서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당연히 이 회사는 주식 발행 초과금도 발생했었고요. 한 4배 정도, 액면가의 4배 정도를 투자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 그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문제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 제가 몇 번 그랬었는데, 자산이 100이고요. 부채가 80이고, 자본이 20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 총계가 지금 이제 과거 밸류에이션, 청산가치까지 끌고 왔죠, 논리를. 자,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성립이 돼야 돼요? 즉, 여기서 이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가 사실과 부합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게 얘니까. 그렇죠? 즉 뭐냐면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가 사실과 부합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실과 장부가 다르다.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한 얘기죠. 이 자본 총계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 부채 총계는 거의 사실과 부합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 데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회사도 부채 총계를 굳이 왜곡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동력이 없습니다. 물론 뭐 회사 실무자가 조금 뭐 회계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또는 뭐 근무를 태만해서 그렇죠? 장부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또 월차 결산이 제대로 안 돼서 뭐 그렇게 마이너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회사가 의도를 갖고 부채 총계를 왜곡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뭅니다. 뭐 부채 총계는 외상매입금, 뭐 미지급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금융기관 차입금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의 마이너한 오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자산 총계예요. 이 자산 총계에서 회사가 조금 의도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잘못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게 매출 채권이에요. 두 번째가 재고 자산이에요. 이렇게 두 개거든요. 회사가 뭐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자산 총계 중에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실제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 반복적으로 규모가 큰다 그러면 그거는 분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식 회계가 되는 겁니다. 이때 분자는 가로 분자예요. 뭐 어떤 분들은 나눈다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분식이 뭐냐면요. 옛날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걸 분칠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뭐죠? 얼굴의 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 분을 칠하는 거. 그걸 분칠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재무제표의 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이익을 늘리는 거, 이익을 줄이는 거, 모두 다 분식입니다. 사실 그 분식 회계는 범죄인 거죠. 그죠? 그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규모가 크게 했다면. 왜냐하면 회사의 재무제표, 즉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이 자본 총계를 보고 이걸 보고 특히 자본 총계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 개념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돈을 빌려줄 것이고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고 근로자는 입사를 결정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렇게 중요한 자본 총계의 근간이 되는 자산 총계에서 왜곡이 돼 있다면 굉장히 많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죠. 특히 비상장사는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상장사에서 분식이 일어나면 굉장히 파장이 크죠. 왜냐하면 많은 소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식이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분식회계는 우리 회계를 하는 우리 후배들이 정말 숙명과 같이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분식회계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분식회가 있고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